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사예요. 서아시아의 히타이트 왕국이 상나라도 갖추지 못한 철제 무기를 사용했다지요. 그렇다면 상나라가 존속할 무렵 지구상에는 어떤 나라들이 활약하고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풀고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3000 수백 년 전 상고시대로 가보려 해요. 먼저 히타이트 왕국으로 가볼까요? 히타이트는 오늘날 튀르키예 동부에 해당하며 당시로는 아나톨리아라 불리는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상나라가 기원전 17세기에 세워졌다 하는데 히타이트는 그보다 200년 전쯤 세워졌어요. 고대 국가지만 자체 언어인 쇠기 문자를 사용했고 그들이 쓴 점토판 문서가 지금도 남아있지요. 히타이트인들은 잘 훈련된 말들로 무시무시한 바퀴살을 갖춘 전차를 몰았고 철제 창검과 화살로 주변 부속을 속속 지배했지요. 기원전 13세기에 히타이트의 무아탈리 2세가 이집트의 람세스 2세와 싸워 이긴 카데시 전투는 고대 전쟁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지요. 히타이트 왕국의 수도 하투샤에 가면 그들의 철기 유물을 볼 수 있는데 그 기술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는 역사의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다음으로 고대 왕국 하면 나일강 삼각주에 이집트를 빼놓을 수 없지 않겠어요? 무려 1만 년 전에 왕조가 세워진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상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신왕국이 최전성기를 누렸어요. 오늘날 남아있는 피라미드나 거대한 신전들이 대부분 이 무렵에 파라오가 남긴 유산이죠. 전성기 신왕국의 영토는 남으로는 나일강 유역 전체를 포함하고 북으로는 시나이 반도를 지나 시리아에 이르렀죠. 여성 파라오가 등장한 것도 사후세계를 안내하는 사자의 설을 남긴 것도 다신교를 부정하고 유일신 체제를 확립한 것도 이 시기였어요. 당시는 상나라를 포함해 동서양이 모두 청동기 시대에 속했는데 이집트 신왕국의 청동 무기 제조술은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다고 해요. 이런 이집트도 철제 무기를 앞세운 해양 침략자들을 당해내지 못해 전성기를 이끈 람세스 2세 사후 점차 역사의 변방으로 밀려났답니다. 앞에 두 나라와 경쟁한 중동 왕조 가운데 아시리아가 있어요. 기원전 26세기 무렵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후예로 등장한 아시리아는 그로부터 500년 뒤 오늘날 이라크 지방에 터를 잡았어요. 한때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나 고대 미탄니 왕국에 정복되었지만 기원전 14세기에 독립을 쟁취하면서 카시트, 미탄니, 옐라 왕조 등과 패권을 놓고 경쟁했어요. 아시리아는 히타이트로부터 철기 재련술을 도입했지만 이를 더욱 발전시켜 마침내 히타이트를 압도하게 되었지요. 기원전 10세기쯤 아시리아는 중동 전역을 제패하며 당대 최강국이 되었어요. 아시리아는 잔혹한 통치 방식으로 악명이 높지만 그에 못지않게 문화적 유산을 많이 남겼어요. 이 왕국이 남긴 거대한 도서관 유적에서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의 전문이 발견된 것은 그 상징적인 사건이죠. 이제 상나라로 돌아와 그 서쪽 변방에 자리 잡은 서융을 볼까요? 서융은 서쪽 오랑캐라는 뜻으로 북적, 동이, 남만과 함께 고대 중국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상고시대의 상나라 서쪽 변방에는 강족, 저족, 주족, 융족 등 다양한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대체로 목축과 유목에 종사해 상이 강할 때는 그다지 문제되지 않았는데 융족만은 상시 기마전사를 보유하고 있어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지요. 이후 주족이 부흥하여 상을 멸하고 주나라 시대를 열었지만 융족을 지배할 수는 없었고 오히려 뒷날 융의 후에 견융이 주나라 유왕을 죽여 서주가 멸망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비록 실체는 불분명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어 삼국시대의 제갈령조차 서융은 용감하고 사나워 쉽게 격파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답니다. 서융과 반대편 상나라 동쪽에는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여러 부족이 있었는데
동이는 동쪽 오랑캐라는 뜻으로 이 부족들을 통칭한 표현입니다. 동이는 상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상에 동화되지 않고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산둥 이남의 이족은 농경과 어로에 종사하면서 상나라와 우호 관계를 이어갔지요. 후일 이 지역은 주나라가 지배하여 제, 노, 연 등 제후국으로 변합니다. 그와 달리 북방의 동이족은 세련된 청동 무기를 휘두르며 활을 잘 다루는 기마족으로 부족별로 다양하고도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해 나갑니다. 이번에는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 인도로 가보지요. 기원전 17세기 상나라 건국 당시 이 지역은 인도 아리아인이 청동기를 바탕으로 베다, 즉 힌두교 시대를 열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인도 문명의 원형입니다. 그 뒤 이곳은 철제 도구를 수용한 쿠루 왕국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철기 시대로 진입합니다. 독보적인 군사력과 높은 문화 수준을 갖춘 쿠루 왕국은 이후 700년간 이어지는 문명 대국이 되었지요. 쿠루 왕국 자체는 다른 왕조로 교체되었지만 이 왕조가 베다 문헌을 집대성에 완성한 힌두교와 카스트 제도는 오늘날 인도인의 사고를 지배하는 사상체계로 남았어요.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나일강 상류, 오늘날 북아프리카 수단에 있었던 누비아 왕국을 볼까요? 기원전 6000년경 등장한 누비아족은 이후 수천 년간 독자적인 문명을 발전시켜온 고대 왕국이었어요. 누비아는 그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왕조 내내 이집트에 예속되어 있었고 기원전 16세기에는 이집트에 완전히 합병되는 비극을 맞았어요. 그런데도 누비아인들의 저항은 이어져 상왕조 마렵 이집트 신왕국이 망하자 누비아족은 쿠시 왕국을 세우고 독립하기에 이릅니다. 기원전 8세기 무렵에는 강력한 철제 병기를 바탕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이집트를 정복해 통치하기도 했지요. 그렇다면 유럽은 어땠을까요? 상왕조가 수립된 기원전 17세기 무렵 에게해 크레타 섬 일대에 미케네 문명이 일어났어요. 청동기를 바탕으로 강력한 왕권을 수립한 이 세력은 점차 지중해 전역에 영향을 미쳤지요. 미케네는 막 철기를 도입할 즈음인 기원전 12세기에 도리아인의 침략으로 붕괴했어요. 이후 상왕조 말기까지 유럽에는 이렇다 할 문명국가가 등장하지 않았고 이 무렵 북유럽에 등장한 켈트족이나 게르만족은 겨우 씨족사회를 시작한 상태였어요. 다만 그리스의 폴리스, 즉 도시국가들이 서서히 철기를 도입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서양 문명의 초석을 다지기까지는 수세기를 더 기다려야 했다지요. 지금까지 리사였어요. 여러분, 안녕!